하기로 했잖아. 야 그래. 우리 지금 찍고 너 혼자서 찍었는데. 아니면 교영이가 합성을 해주는 거야. 우리 여기 있고 너 옆에 있고. 자리가 없대요. 예. 서서 보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6시 시작입니다. 서둘러 주세요. 저희 안쪽에 발석은 없는데요. 스탠딩으로 주겠습니다. 오, 게이드. 이거 하나만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문 닫았나요? 저희가 뭐 공연 이제 시작하면 이쪽도 무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대체는 안 돼요. 아, 6시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제가 여기 가운데 앉아있지만, 사실 이렇게 가운데 앉아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맨날 유산보존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막 이렇게 경감봉 들고 이렇게 안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여기 관리자로서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긴 한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것이 중간에 이제 연극도 하고 합니다. 근데 날이 좀 여기가 산이다 보니까 쌀쌀해요.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그거에 대해 생각을 좀 해두시고 저희가 별도로 뭐 담요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열을 좀 내셔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 가끔 핸드폰을 이렇게 켜두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핸드폰을 되도록이면 꺼주시거나 아니면 꼭 받을 전화가 있으시면은 좀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처음 이제 1시간에서 조금 더 이제 즐긴다까지 하면은 뭐 1시간 10분, 20분 정도는 아마 끝날 것 같은데 또 중간에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좀 산만해지고 분위기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렵게 들어오셨으니까 끝까지 좀 함께 이렇게 같이 즐기는 마당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루하지 않게 한 시간 재밌게 알차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에 가족들과 선택한 이곳이 정말 후회될 없도록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한 시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기운이 막 급감하는 게 좀 느껴지죠.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반소매 입고 있는 친구 많은데 어른께서 옷 좀 벗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1시간 동안 진행할 때 남한산성 역사 토크쇼를 정시에 6시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육 세기 말 동아시아의 정세는 격변하고 있었다. 명이 쇠퇴하고 새롭게 대륙을 차지한 후금은 1627년 인조 5년 조선을 침략해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형제의 맹약을 맺고 철군한 지 9년 후 1636년 인조 14년 12월 8일 후금이 청으로 나라의 이름을 바꾸고 다시 쳐들어온 일.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남한산성에 들어와 항전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구나. 이 추운 겨울에 백성들과 군사들은 어찌 지내고 있나? 신 최명길, 어리없기 황송하오나 이제 성 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헐벗고 있고 말과 소들은 모두 죽어나가고 있으며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그 꼬리를 물어뜯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사옵니다. 신 김상원 아래입니다. 방한복을 구하지 못한 군사들이 빈 가마니를 쓰고 버티고 버티다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두 얼어 죽고 있습니다. 전하! 전하! 청태종이 국서를 보내왔습니다. 어서 읽어보거라. 지금 자네가 살고 싶으면 밖으로 나와 귀순하고 또한 싸우고 싶거든 일전을 버리도록 해라. 이런 무엄한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성에 나가는 것만을 면해달라는 청을 해야 합니다. 하면 신 최명길 직접 답서를 쓰겠습니다. 이게 다 뭐란 말이야? 이 낭세를 보고도 몰라 나라를 보존해야지 알겠는가? 넌 오호 무식하면 칼부터 던지 그만하라. 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서에 조선 국왕 대신 내 이름인 신이종을 쓰라. 명의 연호인 숭정 대신 청의 연호인 숭덕을 사용하고 이제 조선은 청의 신하의 나라가 될 것이니 소문이 망극하옵니다. 국서를 보냈지만 청태종은 조선의 왕이 직접 성 밖으로 나와 항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요구를 거두지 않았다. 1637년 1월 30일 나는 항복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남한 산성을 나서 삼전도로 향한다. 나는 세자를 비롯 500여 명의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홍타이지를 향해 300구도부의 예를 울린다.
12월 14일부터 이듬해인 1637년 1월 30일까지 45일간 이어진 남한산성의 항전이 끝났다. 네, 자, 인조의 삼배 구구두를 보면서 박수치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오프닝을 이렇게 연극으로 멋지게 시작해주신 우리 배우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사에 정말 굴욕적인 뼈아픈 두 분 현장을 마치 지금 실제 와 있는 것처럼 아주 실감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멋진 가을밤에 이런 운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고요. 오늘 남한산성 행궁우행전에서 남한산성 역사 토크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얘기 나눠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 최재현 건국대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현균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팀장님이십니다. 네, 역사전화기 날 저희 같이 하고 계시는 최태성 대관고등학교 교수님. 네. 자, 그리고 아까 열심히 칼 잘 휘두르는 아저씨. 네, 우리 박금수 전통구회 18기 보존의 상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연극 어떠셨어요? 예, 좀 소름 끼쳤죠. 네. 특히 칼질 잘하네. 우랑캐 역할을 했더니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참. 그쵸. 우랑캐 올라가나. 아니 제가 아까 네. 그래서 막 박수 쳤거든요. 근데 옆에서 청나라 군사야. 네. 아는 사람이어서 박수 쳤더니. 아니, 이 장면 뭐 다 아시는 장면이겠지만 먼저 우리 최태 선생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장면이었는지. 아, 예. 아까 그 영국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1636년이었죠. 12월 9일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병자호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무려 13만 대군의 그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죠. 이 한양 조성이 며칠 만에 점령되신지 아세요? 1일은 야 너무 빠르다 야. 닷새 만에 점령이 됩니다. 정말 빠르죠.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던 그 인조가 급하게 빠져나와가지고 이곳 남한산성을 왔는데 실제로는 강화도로 가려고 했어요.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이미 청나라가 그 길을 끊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곳 남한산성에 와 있었는데 청나라 군대 바로 이 남한산성도 포위하면서 에워싸면서 정말 이 풍전등화 같은 그 조선의 운명, 그 조선의 운명이 달린 곳, 그 현장에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선의 왕, 인조, 신하 또 이렇게 백성들이 이 안에 고립이 된 거죠. 근데 여기 올라오면서 느낀 건데, 야, 그 옛날 사람들이 여기에 짐을 이고지고 어떻게 올라와서 여기서 그 긴 기간 있었을까? 여기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뭔가 그런 특징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최 교수님은 지리학 교수님이시잖아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요. 일단은 남한산성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남한산성 안에 평균 해발 고도가 46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강이 0이니까 올라오면 460m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포위를 하더라도 우리를 공격하려면 460m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부터 이까지 직선거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20km? 어유 거의 비슷했어요. 지도를 재보면은 25km입니다. 그러니까 인조임금님이 하루 만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시에 이 백마산성, 신의주의 의주 쪽에는 임경업 장군이 계셨고, 또 곳곳마다 다 우리 군사들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5일 만에 서울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고 또 궁금하실 텐데요. 그거는 청나라 군사들이 우리나라의 전술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적이 쳐들어오면 일단 산성으로 다 후퇴하고, 그 다음에 들에다가 불을 지르고 식량을 다 태우고, 겨울이 와서 저기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다시 후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퇴하면 꼬리발길을 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갈 때쯤 되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 전술이었거든요. 이걸 꿰뚫어보고 기병을 이용해갖고 단숨에 쳐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제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종종 전투를 벌이면서 아주 소소한 또 우리가 승리도 거두고 뭐 이랬다면서요. 그렇지만 청군이 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조님께서 여기 들어오셨을 때는 좀 버티고 있으면은 이제 전국에 있는 왕을 지키려는 근왕병들이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천군의 전력이 계속해서 증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선봉대가 왔고요. 그 다음에 지원병이 임진강 북쪽까지 왔었어요. 임진강 북쪽에 와서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립니까? 임진강이 얼어서 대군이 한꺼번에 건널 수 있는 그 시기를 기다렸는데요. 그러면 며칠 사이 임진강이 얼어붙고 그날 밤 천군이 바로 이 남한산까지 대거 투입이 됐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중에는 청태종 직접 원정을 온 것이죠. 그러니까 청나라 태종이 직접 원정이 오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오시면 그죠? 직원들과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정말 보여드려야 되니까 더욱더 이 남한산성 공략에 빈틈없이 공략에 임했던 것이 되겠죠. 홍타이지 직접 왔고 정말 계속 이 고립무원의 상태고 인조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네. 예, 들어온 날만 4번을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4번 하루에. 예, 근데 여기서 45일, 사실 들어온 날 나간 날까지 하면 47일간 여기서 항전을 하셨는데 실력을 보면은 총 더 4번을 더 울었다고 되니까 열흘에 한 번은 운 셈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남아있는 얘기들도 또 많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기록에 보면 그 인조가 이 닭다리를 이렇게 뜯으시면서 우셨던 장면이 나온다던데. 그것도 기록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린무원이라고 그러죠. 빠져나갈 데가 없고 요 안에서 이제 버텨야 되는데 안에서는 식량,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난방 이런 제목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이제 닭이 올라왔는데 더 이상 닭 소리가 다음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그걸 보면서 이 닭이 이제 그 닭이냐. 이 닭이 그 닭이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닭을 울리지 말아라. 그 닭을 못 먹고선 그 슬픈 마음으로 울면서 물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백숙이 유명한 이유를 아시겠죠? 다 한이 맺힌 거예요. 실컷 먹자 용손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 백숙 드시면서 그 인조의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하시는 차원 드신 거죠? 맞죠? 우리 백숙 드시고 오신 분 계세요? 저기 계시는 분이네. 슬픈 사연이 있네요. 닭다리 뜯으면서도 우리가 역사의 한 장면 좀 떠올려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연극 보면서 궁금했던 게 굳이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이제 신하가 되겠다고 국서까지 썼는데 왜 인조 너 나와서 이 앞에서 이거 해 그렇게까지 강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직접 오셨으니까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왔으니까 일단 조선이 자기한테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확실히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었고 또 하나 뭐냐면 왔으니까 뭔가 청태종이 이 조선 왕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는 듯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퍼포먼스죠. 이런 걸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속내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그 명나라도 지금 벌벌 떨고 있고 또 이 차라리 몽골도 항복한 상태였고 자기네들 지금 딱 굴복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거 뭐 지금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아직도 지금 항복을 안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자존심이 좀 상한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홍타이지가 이제 즉위할 때 우리 조선의 사신들이 왜 갔었다면서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머리도 숙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오랑캐라고 굉장히 무시하고 아마 뻣뻣했죠.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저것들 봐라 내가 꼭 얘는 복수해주겠다 이런 좀 앙금 같은 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뒷글 있는 황제예요 이 사람. 이것을 입고 있으면 갑자기 화가 나네. 그러니까 지금 인조를 해서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 빨리 끝날 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굴욕의 역사 이게 지금 이제 45일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47일이죠. 네, 47일의 항전의 기간. 네, 정말 근데 이곳에서 그 강대국 청나라를 상대로 그래도 버틴 거잖아요. 47일 동안.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남한산성이 천의 요새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 계속해서 재밌는 이야기도 연극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한산성 1일 문화해설사 이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침 이렇게 딱 떠있는 지도를 보면서요, 남한산성 이야기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자, 이곳 남한산성은요, 통일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의 옛터를 활용해서 인조 4년인 1626년에 대대적으로 수축한 것입니다. 평균 고도가 480m나 돼요. 그래서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서 방어력을 극대화할 수가 있었죠. 둘레는 12km의 넓은 분지로 백성과 왕이 함께 이곳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안 보이시죠? 가운데쯤 여기 행궁 밑으로 있는 이 연무관에서요, 인조는 이곳 연무대에서 군사들을 지휘했고, 동서남북 4개의 장대가 그 휘하에 있는 군사들을 지휘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요, 서장대인데요, 훗날 개축되어서 지금은 수어장대라고 부릅니다. 낮에 가진 수어장대 다녀오셨나요? 네. 경치가 아주 훌륭하죠. 수어장대에서는 적의 동태를 쉽게 살필 수가 있었어요. 성내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양주, 양평, 용인, 모양 및 서울, 그리고 인천까지도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인조가 머물렀던 바로 그 행궁입니다. 잠깐! 멈추어라! 예진이가 아니더냐? 효진인데요? 오진이라? 예. 어디 그러면은 겨드랑이 밑에 몽고반점이라도. 오진이라. 맞소. 내가 바로 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화와 사극에 출연하셨던 바로 그 정조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네. 아리따운 효진 처장. 네. 이곳 행궁에는 인조께서만 머문 것이 아니네. 바로 나 정조도 머물렀네. 병자 호란후 숙종, 영조, 그리고 나 정조, 또 그 이후에는 고종까지도 머물렀네. 경기도의 열주나 이천의 능행길에 바로 이곳 남한산성의 행궁에 머물렀다네. 병자 호란의 아픈 기억을 반성을 하며 또한 국방 경비를 둘러보기 위함이었었지. 이곳 남한산성은 조선 팔도에 있는 모든 산성들과는 달리 바로 중묘사직을 잘 갖추고 있다네. 이것은 바로 이곳 남한산성이 임시 수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훌륭하게 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지. 야, 그 정조 역할, 그 엑스트라 1번 어디 가냐고? 불러야마! 지가요, 엑스트라 1번이에요. 지금 빨리 찍으러 가야 돼요. 이따가 봐요. 아저씨! 장동기! 자르지 마요! 네, 상당히 바람처럼 다녀가셨네요. 네, 이처럼요, 남한산성 둘러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안에 사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남한산성, 사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연관 검색어가 있는데요. 바로 벽암 각성대사입니다. 안녕들 하시오. 나 벽암 각성 대사야.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사. 바로 이곳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또 수비하는데 우리 승려들도 아주 큰 역할을 담당을 했었지. 아무래도 전쟁 중이다 보니 백성들이나 군사들을 도원하기가 쉽지 않았겠지. 해서 병자 호란 때는 관군들과 함께 우리 승려들도 정식 편제돼 이 남한산성에 머물렀는데 나 벽암 각성 대사도
파움사에서 승구 3천을 모아 참전했었어. 아니요, 대사님. 예, 여기 그래. 지도 보니까요. 그래. 사찰이 무려 1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위치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뭐야, 승구라? 네. 당연했지. 아마도 이 네. 성벽과 가까운 곳에서 수비를 하기 위해서 가깝게는 128m, 멀게는 한 540m 정도 그 인접 지역에 이 사찰들을 지은 것이지. 이 사찰들을 한번 잘들 보시게나. 하나같이 이름을 보면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안위한다는 아주 큰 뜻을 담고 있지. 뭘 그러니? 어디 계세요? 오늘 부활절인데 계란 삶으러 가셔야죠. 아이고, 그럼 난 이만 계란을 삶아야 했어. 나무함이 탑을 반세모. 야, 물은 3분만 삶아야 된다. 오늘 뭔가 참 이상하네요. 네, 이랬던 것처럼요. 남한산성을 수비하고 축조하는 일에 승려들의 힘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남한산성의 이곳저곳 알고 나니 또 한 번 오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남한산성 이야기 아름답고 우아하신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님께서 계속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효린 씨. 너무 재밌다, 그죠? 이거 꼭 우리 남한산성 특집으로 한번 방송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너무 재밌다, 진짜. 우리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그럼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저기 아까 사찰이 10개요? 이 안에요? 10개 정도. 근데 지금은 다 그 형태가 남아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옛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건 좀 장경사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연이제 화약고, 뭐 무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 파괴합니다. 아까 또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미의병 때 여기서 또 일제와 또 이렇게 서울 진공접전의 어떤 그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제가 이 남한산성 자체를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부청사나 개원사, 망월사와 같은 뭐 옛 모습은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가람의 명맥을 지금 잇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좀 안타깝네요. 또 이제 그 모습을 좀 많이 유지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또 일제 강점기 때도 많이 파괴되고, 그런 모습 참 보면 우리 역사가 항상 아파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남한산성 잘 유지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세계인들이, 그죠?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 2014년 6월 22일 오후 3시 33분. 시간까지. 시간은 이거 그냥 웃기자고 써놓은 거죠? 오후 3시 33분. 남한산성이 한국의 11번째 유산, 세계의 990번째 유산,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뉴스를 저희가 접했던 기억이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팀장님? 예, 우리가 흔히 그 문화유산인데 정식은 이제 세계유산이 통합된 명칭이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구분해야 될 것이, 문화재 많이 하잖아요. 그 문화유산하고 문화재의 차이점이, 문화재는 사실 재용의 가치가 좀 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위주로 좀 설명하는 것이고, 근데 나중에 이제 바꿔야겠죠. 근데 유산은 선조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가 그대로 후손한테 물려주는 개념을 또 포함하고 있어요. 헤리티지 하듯이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보다는 문화유산이 더 다른 개념이고요. 특히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은 당대에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그 유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이것을 후대에 잘 보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서로 약속을 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등재되면 유네스코에서 돈 주나요? 아니, 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희 관리하라고 돈 줘요? 돈 줘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궁금한 게 세계 문화유산 딱 등재되면 너무 좋잖아요. 저도 그때부터 등재되기 전부터 계속 여기서 무예시범을 했었어요. 등재되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기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돈 주냐고요. 그거 아마 제가 대답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도화에서
등재가 될 때 제가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교수님 3시 33분 맞아요? 숫자도 어쩜 그렇게. 네. 뭐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도와줘서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우연이었고요. 990번째로 세계유산이 됐고요. 세계유산이 등재되면 돈 안 줍니다. 돈도 안 줘요? 관리하라고 이렇게 뭐 안 네,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없는데 사실 그 세계유산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계인들이 함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공동의 유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유산이 되면은 그 세계유산센터와 또 유네스코에서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전문 인력과 지식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급해 줄 수는 있어요. 뭐 직접적인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세계유산이 된다고 뭐 새로운 국제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를 뭐 제약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국내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자 이렇게 관리 보전이 되는 그런 것이죠.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세계유산이 되면 전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유산 목록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지금은 뭐니 해도 홍보의 시대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홍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 효과를 유네스코에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약 2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면 어마어마한 간접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덧붙이면 현재 우리 이번 7월 달에 또 터키 이스탄불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고요. 1052개, 그러니까 1052 세계유산이 현재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유산위원회 도중에 전부 다 스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20일 날 파리에서 또 속개가 되면은 8월 말쯤, 10월 말쯤 되면은 그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제가 또 이스탄불 그 쿠데타의 현장에서 밤새도록 총소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에 그 파리에서 그 이제 등재가 되는 그 후보군 중에 우리 것도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거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없고요. 네. 작년에 있었죠? 그 백제 세계유산이 됐죠. 네. 자, 근데 확실히 그러면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여기 뭐 좀 외국인들이 많아졌어요? 박금수 박사님 돌아다니시면서 외국인 많이 보셨나요? 여기 진짜 자주 오시거든요. 외국인이요? 네. 청나라 오락회 말고. 오락회 말고. 네. 그전보다는 아무래도 네. 사실 저도 이제 왔다 갔다 남한산성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거든요. 네. 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남한산성 이렇게 어두운 요소도 있지만 끝까지 정했던 한국의 정신 이런 것들을 외국 친구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전에는 길게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네. 이제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쵸. 오케이. 오케이. 그게 되죠. 네. 네, 그 부담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이제 관리하시면서 이게 뭐 우리의 뭐 소중한 문화재이기도 하지만 세계 유산이잖아요. 그 어깨가 얼마나 더 무거우셨겠어요, 팀장님. 네. 예, 그 실제로도 그 세계유산이 되고 나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근데 이걸 관리 잘 못하면 그게 취소도 된다면서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세계유산이 되면서 좋은 점은 많지만요. 또 하나는 우리가 관리를 만약 잘못했을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48개 유산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전 세계인들이 이제 보게 되는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 올라가게 되고요. 일단 올라가면 10년 동안은 못 내려갑니다. 그리고 매년 그 유산 상태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서로가 눈이 되어서 우리 남한산성을 잘 정말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 아니라 매 6년마다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이 세계유산 전체에 대한 관리 상황을 국제기구에다가 세계유산센터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국가적인 의무가 또 함께 있는 거죠. 이 가운데 계신 이제 노 팀장님 같은 분이 이제 그런 거 이제 담당하시는 분인데 잘하세요. 네. 등재 취소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등재가 취소된 사례들이 있다면서요. 네, 있어요. 사회에. 그 독일 그 드레스덴 엘베기곡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게 2006년 7월 세계유산 목록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리 남한산성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집주님, 네. 그럴 리 없을 겁니다. 네.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거 이제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요. 우선은 세계유산이 되기 전에 먼저 1년 전에 잠정 목록으로 먼저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잠정 목록 중에 이제 우선 추진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등재 신청서 그 유산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실사를 또 하죠. 그래가지고 현지에 와가지고 신청서대로 되어 있나를 보고, 그리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자세히 볼까요? 네. 앞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남한산성은 2010년도에 우선은 잠정 목록에 저희가 공식으로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2011년도에 13개 이제 잠정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문화재청 위원회에서 13군데의 잠정 목록을 관리하는 그 단체에서 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거기서 우선 이제 추진 대상으로 남한산성이 선정이 된 거죠. 그리고 2013년도에 저희가 1월 달에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 2013년 4월하고 6월 달에 이제 실사를 가을에 오는데 오기 전에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뭘 물어볼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과정, 그 예비 실사를 2차례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2013년 9월 달에 이코모스라고 국제기념물 유적 협의회에서 이제 현지 실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 이듬해에 2014년 4월 서류상으로는 이제 등재 권고 판정이 왔고 14년 6월달 제3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등재 결정이 났죠.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성을 기울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신 거죠? 예, 그 실사자 왔을 때 이게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이제 디테일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디테일해서 결정이 나듯이 사실은 이제 실사자가 누가 올지를 모르고 또 이 한국과 또 뭐 이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은데 좀 약간 또 이 문화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나중에 서로 뿌리를 또 좀 알아가는 뭐 이런 게 있어서 적대시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누가 오든 간에 이제 꼼짝없이 하려면 굉장히 시간 끌어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인도에서 실사자가 오셨는데 그분을 거의 한 5분, 10분 단위로 그 스케줄을 끊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잠자리 좋은데 그런 것보다 네. 이 유산이 사실은 지금 행동도 이렇게 복원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냐 뭐 이런 점들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특히 서양 문화에서 우리 묵주 문화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좀 설명을 해야 되고 뭐 에피소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숙소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좋은 호텔 이렇게 몇 군데를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롯데 호텔로 했습니다. 네, 그 28층으로 남한산성이 보이는 쪽으로 방을 잡았는데 그 이유가 잠시 볼게요. 예, 네. 첫 번째는 거기서 남한산성이 굉장히 잘 보여요. 네. 근데 그 보이는 풍경이 그 송파 진도라는 정선의 그림이 있는데 그 송파 진도의 모습과 남한산의 지금의 모습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진정성이란다. 이게 옛날부터 지금 있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장소 자체가 아까 여기 삼구구 도래를 했지만 삼전도기가 그 석촌호수에 지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나라 황제가 사실은 진을 또 잡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상관에 그런 거 설명하기도 굉장히 편했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실사람 왔을 때마다 여기서 누에 시범을 했어요. 남한산성은 무예로 지킨 곳이다. 이렇게 무형적인 걸 소프트웨어를 보여주시는 들이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이조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조금 몇 퍼센트 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시네요. 예. 저기 남한산성 그 혹시 여기 백숙 사장님 계시면 이제 박금수 박사는 좀 공짜로 좀 먹여주세요. 애썼는데. 네.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되려면 그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계유산은 누구나 다 세계유산 되고 싶어 하겠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세계유산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거를 반드시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탁월한이란 말은 그 나라에만 있는 어떤 고유성 이런 의미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보편적이라는 말은 그 나라만의 것을 가지고는 또 안 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화권 안에서의 공통적인 요소 중에 그것이 세계인이 보호해야 될 그런 정말 가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유네스코에서는 등재 기준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6가지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설명하면 다 머리 아프실 겁니다. 자, 남한산성은 등재 기준 2번과 4번을 적용을 받았는데 2번은 뭐냐면 한 문화권 내에서, 한 문화권이란 말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예요. 동아시아 문화권 안에서의 가치나 사상이나 기술 교류의 증거다. 이런 얘기가 2번이에요. 자, 이걸 그러면 남한산성은 뭘 증거했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남한산성의 성격의 기울기를 보시면은 일본은 기울기가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고추서 있어요. 90도 정도 돼 있어요. 남한산성의 기울기를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은 밑에서부터는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바로 90도로 올라가요. 우리가 그걸 국도리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축성과 우리 일본의 축성을 결합해서 우리만의 것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4번은 어떠한 발달 단계를 나타내주는 증거다 하는 건데, 남한산성은 성 전체가 아까 우리 나레이션에도 나왔지만 672년에 신라 주장선에서 화강암으로 쌓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돌멩이를 보면 동글동글한 옥수수 모양의 돌멩이인데, 그 이후에 1624년에서 26년 사이에 본성을 만들고요. 이후에는 숙종 때까지 계속 개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시대별로 축성술의 발달 단계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화포가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의 축성술의 차이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1, 2, 3 남옹성에 가시면 남한산성에는 5개의 옹성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군의 주력 화포였던 불랑기의 사거리를 고려해가지고 만든 축성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가고 포를 쓰면은 500m 정도 날아가는 십자포화 지역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들어오면 자동으로 포를 날리면 다 선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의 축성술의 보고이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가장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다. 이것이 바로 세계인들이 감동하고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만들어준 이유입니다. 이제 만족하시죠? 네. 네. 박수 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들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알고 이제 둘러보시면 이 위대한 유산이 달리 보일 텐데 12km. 예, 총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안에 주민들이 살고 있나요? 백숙집 있죠. 아, 그 말고. 그럼 지금 성 밖에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안에 그 고려 때부터 사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원래 저 손조가에. 고려 때부터요? 예, 예. 방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백숙집 하시나요? 예, 비슷한 거. 아, 그래요? 진짜로요? 유식업으로 다 바뀌어서. 근데 예전에는 좀 많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주해 나가셨다면서요? 그, 예. 예, 이제 그때 의병하면서 이제 여기가 자체가 읍이 아래쪽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심에 원래 성 안에 살면은 관리받으면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나가면서 없어지면서 다 성 밖으로 나가 살게 되고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 제가 조금만 보충해 드릴게요. 여기 남한산성 안에는 17세기 한 4,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우리 김태성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최태성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 아이고, 제가 성을 다 바꿔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남한산성 이 주변에 이렇게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소나무 숲이 아주 멋있잖아요. 이 소나무 숲은 경기도 남부 지역에, 우리나라 특히 이 남부 지역에 있는 가장 울창한 소나무 숲입니다. 이게 자연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 남한산성 주민분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금림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이게 다 관리하시고 해서 육림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걸 하셨던 분이 석씨하고 이씨성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서 그걸 주로 하셨어요. 그래 아마 여기 몇 분 와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공기가 다르잖아요. 이 안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좀 엉뚱한 상상도 좀 해봐서 좀 여쭤본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주민들이 떠났지만 남한산성 오늘 또 오시는 길에 느끼셨을 거예요. 차량 정체가 일어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또 여기 찾아온 분들이 몇 분 많으시다고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디 계세요? 자, 현대는 어떻게 바뀌냐고요? 자, 남한산성은 유명해집니다. 1970년대 경기도의 공원으로 시작! 서울과 수도권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 나들이 객도 늘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음식점들이 생기는데 걔네들은 뭐다? 몰라요? 많이 드셨을 텐데. 그치, 닭백숙. 웃겨. 이게 사실 바로 국민에서 만든 메뉴는 아니야. 왜냐, 당시에는 가장 쉬운 요리였거든. 요거 다 잡아다가 뭐가지 칵 비틀어서 가마솥에 푹 삶아서 별다른 양념이나 반찬도 없이 소금정지에다가 그냥 내면 되니까 다들 오시기 전에 닭백숙 아니면 닭볶음탕이라도 사시고 오셨지? 자고로 남한산성은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어. 남미로서 불문하고 경기도 에버랜드 다음으로 많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수도권 남부의 최대 등산 코스. 하루 종일 주차료가 얼마나? 얼마? 그렇지, 단돈 1000원. 족구장도 많고 야외 장소로 최고. 여보, 그래도 알지? 이제 요거 화투는 안 돼. 그렇지. 주말 화투 금지. 식당마다 딱 붙어 있잖아. 자, 여보. 이제 그만 떠들고 우리 이제 색다른 마음을 한번 올라보세요. 나대로. 역사의 현장,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11번째 남한산성으로 고! 자, 박수! 세계유산에서 저렇게 막 시끌벅적한 야유회하고 막 춤추고 술 마시고 안 되지요? 안 되죠. 네, 저는 안 된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린 거죠. 자제하셔야죠. 자제하셔야죠. 예. 네, 그쵸. 아니, 근데 또 이게 병자호란 굉장히 아픈 곳이잖아요.
내 아픈 현장 속에서 또 저렇게 오셔서 즐기는 것도 또 저는 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가족끼리, 친구끼리 하고 이런 거 좋은데 저렇게 음악 틀어놓고 좀 춤추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어폰 끼고는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한산성 안에서 이렇게 역사 속의 현장도 만나보고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주기까지 이야기 또 그의 가치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잠시 좀 조명을 우리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관중 여러분들에게 좀 저희만 지금 너무 반짝반짝 이렇게 조명받고 있는데 조명을 좀 이렇게 낮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그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에 어떤 깊은 또 애정이 있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평소에 참 궁금했다. 여기 지금 다 전문가분들 있으니까요. 좀 질문을 몇 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보니까 막 저희가 저기 질문을 하니까 막 학생들이 막 오일이요, 뭐 20kg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아이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느꼈는데 혹시 뭐 우리 학생들 중에 혹은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예, 저기 맨 앞줄 이거 네, 학생이에요.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네, 맞습니다. 네네. 목소리는 소문네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질문해도 되죠. 남한산성이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계속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병자호란 이후에도 뭐 어떤 전쟁이나 그 사건에서 격전지로 활용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요. 전부 저만 보시네요. 병자호란 이후에는 여기가 전쟁에 이렇게 휩쓸렸던 때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근대까지 거슬러가면 6.25 전쟁 때는 여기가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강다리가 끊기고 여기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전투가 있었고 또 2000 상륙작전 이후에 여기에 또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남로 여기 올라오시다 보시면요. 뒤쪽에 이렇게 돌아보시면 비행기 총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전지였죠.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는 여기가 이제 철옹성이에요. 사실은 460m가 말이 그렇지 여기를 공격을 하려면 성을 탈 수 있는 사다리 온갖 무거운 장비를 다 가지고 400m가 넘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딱 뭐에 마주치냐면 10m가 넘는 수직 성벽과 마주칩니다. 거의 뭐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축성을 해요. 가장 많은 것들이 축성이 된 게 정조, 그 다음이 이제 숙종 때 맨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조 임금 때 대대적인 수축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임금님들이 아까 정조 임금님, 숙종, 또 절종도 오셔요. 그리고 고종 황제도 오셔서 여기에서 시험도 보게 하고 그러시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종의 대피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굉장히 좋네요. 예. 몇 학년이에요? 고2요. 어쩐지 수준 있는 질문이네. 이제 조명이 안 비춰서 얼굴은 못 봤는데 왠지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대요. 본인이 맞대요. 공부 잘하면 저희 건국대 오세요. 건국대 지금 입학처장님으로 계시거든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볼게요. 아니, 여기 두 번째 줄에, 몇 학년이야? 응? 3학년,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구나. 기대됩니다. 3학년의 질문 받아볼게요. 남한산성 지으려면 몇 일 걸렸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남한산성 짓는데 며칠 걸렸어요? 원래 짓는 것은 이제 주장성이라고 신라 때 졌지만 나중에 지금 대대적으로 수축한 기록이 좀 자세히 남아 있는데요. 1624년부터 1626년까지 지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만 한 3년 정도 걸렸던 거예요. 그 당시의 어떤 기술로는 굉장히 빨리 지은 거 아닌가요? 당시에 사실은 그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많이 모이고 아까 승병도 나왔지만 스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하여튼 그 스님의 역할도 그렇고 이제 의미가 있는 작업들이고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로 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다녀보면
실제로 다녀보면은 여기도 어떻게 성벽을 쌓았지, 그 성도를 어떻게 갖고 왔을까, 그런 피와 땀의 어떤 그런 결실이 또 남한산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지금 어디도 잘 안 보실 텐데 되게 독특해요.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냥 참 아늑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밖에서 여기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병자호란 때 이 남한산성이 함락됐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조가 비록 항복은 했지만 남한산성은 함락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여기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인조는 제가 거기 하나만 네. 첨가를 하면은 우리 그 이중환 선생님의 택리지를 보면은 천작지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하늘이 만든 성이다. 그리고 실제로 청나라 군대는 우리 남한산성에 칼 한 번 제대로 못 꽂았어요. 그렇게 아주 정말 이 우수한 성이고요. 이 성의 모습을 우리나라 산성의 유형을 하면 고로병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의 능선을 따라가지고 산의 능선을 따라 성을 쭉 쌓고 그 다음에 동문 쪽에 가면 계곡이 흘러나가죠. 그 계곡을 가로질러서 성을 쌓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포곡식 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문은 지금은 1925년에 충년 대홍수 때 물 때문에 터져서 나가서 그 부분이 지금은 도로로 사용이 되는데 그것 빼고는 산성이 온전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닭만 좀 더 있었으면 더 버텼어요 여기. 닭만 막마리만 있었으면. 좀 저희 병아리 부화 좀 많이 해서 좀 더 버틸 걸 그랬습니다. 정말 근데 남한산성 닭 뭐 이러면서 좀 웃긴 하지만 정말 너무 그 장면 떠올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저는. 네. 자, 또 다른 질문들이 아주 수준 있고 좋네요. 우리 학생들 잘 안 보여서 여기 아까 학생이 안경 낀 학생이 계속 빨간 옷 입은 학생. 그러니까 계속 손 들고 있죠. 안경 낀 학생. 남한산성에 비밀문 같은 거 있었다던데 닭 말고 밖에서 뭐 다른 거 잡아오면 안 돼요? 비밀문. 그래요. 그 병자호란 때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이게 문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게 닭 말고 뭐 노루나 뭐 이런 것들, 토끼나. 예. 그래요. 안문이라고 그래요. 안문. 그 숨겨진 문을 안문이라 하는데 남한산성에 16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형태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위에 평평한 돌을 올려놓은 그런 형태, 그걸 전문 용어로 평거식이라 그래요. 학생을 배울 필요 없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된 그런 또 안문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는 보면은 옹성에 가깝게 있는 곳은 화포를 실어나르기 위해서 문이 좀 커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작고 그런 모습이고, 재미있는 것은 서문 쪽에 가서 연주봉 옹성을 나가려면 안문을 하나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크기가 달라요. 바깥쪽에는 크기가 좁겠죠. 안쪽은 넓고. 그래서 적이 공격해 들어올 때는 한 명씩밖에 공격을 못하게 돼 있고,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2명, 3명이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크기를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만들어놨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안문이 있어도요, 여기에는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걸 조달하려면 눈에 띄지 않고는 사실은 뭐 닭 한 마리 잡아온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제가 밥을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 밥 못 먹으면 못 살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이 되긴 했는데 질문들이 너무 주옥 같죠, 교수님.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한 2개 정도만 좀 더 받고, 학생들의 질문, 어르신들도 해도 돼요. 지금 마치 어르신들도 이렇게 그래, 우리 그 잘생긴 아까 그 학생 옆에 앉은 학생 맞죠, 지금? 네, 아까부터 소리 엄청 들리는데. 어르신이에요? 아니야, 학생이에요. 아까 그 고2 친구인 것 같아요. 소리는 어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서고등학교 사회참여 동아리 남한산성의 후예에서 왔는데요. 네, 최태성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희가 남한산성에 와서 뭐 문화재 청소를 한다던가 환경 교육을 받는다던가 환경 보전 캠페인을 한다던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좋지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참여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저희와 같이 남한산성을 함께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힘쓰도록 만드는 게 목표인데,
요즘 학생들은 역사에 관해 그렇게 관심도 없고 남한산성을 백숙먹으러 오거나 등산하러 오는 데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저희 반 친구 같으면은 지금 저 스토리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 써서 우리 교수님한테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놀랍고 감사하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이 남한산성이 단순하게 그냥 백숙 먹고 등산하러 온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역사의 현장, 역사의 아픔, 또 역사의 희망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 같은 거 이렇게 영상이나 유튜브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많이 알려가지고 캠페인 같은 것도 하면은 정말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권한은 없지만 이 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남한산성 특집 한번 하죠. 도와주세요. 네. 진짜 한번 충분히 얘기가 되고 오늘 이 느낌을 그대로 저 스튜디오에서 잘 전할 자신이 막 생겼거든요. 네, 그런 우리 학생들의 질문을 저희가 한번 제작진에 꼭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아볼까요? 네, 누구? 저기 서 계시는, 네, 잘 안 보여서 제가, 네, 마이크 좀 전해주시고요. 저기, 남한산성 축성과 관련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설화가 있는데, 이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 좀 유교적인 측면에서 많이 밀고 있는 것 같고, 아까 김각성, 벽암대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불교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메바이 관련돼가지고 이해수 좀 그건 또 이렇게 무교 쪽인 측면으로 되어 있고 해서 서로 각 종교마다 이 축성과 관련돼가지고 우리 종파에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해서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각기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어지러운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거 좀 바로 좀 어떻게 설화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의 설화를 얘기하면서 다른 쪽 종파를 이렇게 배척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것 좀 어떻게 이렇게 정리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다 맞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총융사 이서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남한산성 축성 책임자셨고요. 그 다음에 2년 만에 쌓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와 조직을 나눠가지고 축성에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벽암 각성대사님이 쌓으신 부분이 동북 쪽이었어요. 그 북쪽 구간을 주로 쌓으셨고, 그 다음에 부군당 설화, 또 우리 매바이 설화, 또 청량단 설화, 이렇게 여러 설화로 되는 이회 장군이라고 하는 분은 총융사 이서 장군의 밑에 계셨던 분이고, 이분이 쌓으신 분이 남쪽 성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설화가 내려오는데 그 설화의 자체 이야기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요, 그만큼 이게 국력이 집중되어 있던 사업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돌이, 어마어마한 이 돌이 다 어디서 왔을까 굉장히 궁금히 생각하시는데, 돌은 전부 남한산성 안에 있던 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일대는 지질적으로 경기 변성암계의 편마암지대입니다. 그리고 주빙하 지형이기 때문에 주로 3부에서부터 7부능선에 걸친 곳에 돌들이 다 쫙해져 가지고 암설류라고 하는 지형들이 발달돼 있었던 곳이에요. 그 돌을 그대로 현지에서 캐가지고 이용해서 목도를 하는 거죠. 2목도, 4목도 해가지고 그 돌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화강암 돌들이 섞여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옥수수알 모양으로 길게 된 돌들이에요. 이 돌은
이 근처에 화강암 그런 돌들이 나오는 곳은 요 밑에 가면 우리 하천이 있죠, 그죠? 동문 쪽으로 가면 이 경하천의 지류 원지류들이 뜨는데 그 하천 바닥 돌들입니다. 그 돌들을 신라병들이 갖고 등에다 아마 등짐을 지고 올라와서 쌓았던 것 같고요. 나머지 돌들은 다 화강 편마암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또 적으시면 다시 제가 정리하면 그만큼 국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서장군으로 표현되는 유교, 또 벼강각성대사로 표현되는 그런 승군, 그 다음에 우리 부군당서라든지 이회장군의 서라고 표현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토속종교, 이게 다 결합이 되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약속된 1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밤 새고 싶지만 날씨도 추워지고 또 오늘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 밤에 남한산성을 찾아주시고 또 여기 토크쇼에 와주신 여러분 오늘 좀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떠셨어요? 네. 자주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죠. 네. 저도 그러네요. 오늘 저도 이렇게 처음 뵙는 우리 분들도 계시지만 좋은 정보도 이렇게 많이 알차게 많이 배우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오늘 가을밤 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돌아가시는 길도 좀 많이 어두워졌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남한산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애정 변함없기를 같이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조만간 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